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금과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출세기 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 그래서 수익가액, 그 다음에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를 알 수 있을 때 양도가액에서의 필요경비, 그 중에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 등을 세 가지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테고,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아까 지연하고요 산입됐던 것은 취득가액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서산이라고 해서 서류 없거나 산입됐던 것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비용, 서류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문제가 추계 결정하는 순서가 출제 포인트. 자, 취득가액은요, 매감, 환기 이런 순서였었고요. 자,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뭐 기준시가라고 해서 아까 분양권 얘기가 하나 구성이 됐었는데,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기준시가로 보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있고요,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미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구해내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걸 빼야 될 테고요. 나중에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은 과세표준에다가요, 기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 이게 바로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에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차익에다가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공제율 자체는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 오히려 간단하고요. 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부동산의 양도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된다. 양도차익이 점점 커지게 되고 단기적으로 전매를 하면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투기 목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범주, 자,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고 하는,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자,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한편 앞에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봤는데, 그럼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은 양도차익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계산을 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1세대 1주택일 때도 바로 이때 당연히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출제하는 기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적용되는 게 주로 이슈가 됐었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거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거 미등기 양도세를 제외한 경우 다 적용한다.
적용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법령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에 대폭 변동이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훨씬 많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떻다? 일정한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 대상적으로 묶이게 되면 그때 이때 양도소득세 낼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그냥 여기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부분은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제일 유력한 문제가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것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설령 3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아마 이게 제일 유력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해서 전에는 자 주택에 관한 부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같은 주제인데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뭐 이렇게 1주택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2주택 이상부터는 어떻다? 바로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법 개정이 작년에 됐으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주제인데 이게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될 테고요. 자, 공제계 계산 방법이라는 거 앞에서 계산했던 양도 차익이 있었죠. 이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어떻다? 공제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양도 차익에다가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 차익이라 공제액이라고 하는 공제액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고가주택도 일정한 공제율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공제율 정도에서 일단은 1세대 1주택 9억 초과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일반 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기간 얼마? 100분의 30,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0분의 30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일반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외에 1세대 2주택 등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 15년 이상이 되면 이때 공제율 30%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큰 시험 문제도 포인트도 안 됐어요. 전체적인 그림상 차, 금, 과라고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서 갈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별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 앞에서 대신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고 세율은 70%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걸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쟁점되는 게 소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 전체 범주를 이제 보셔야 돼.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거의 공부 안 했던 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리고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주식 얘기는 우리 시험 문제 15년 동안 16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대신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통산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계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고 간단하게 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양도 차익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서 한 건만 양도한 게 아니라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수많은 양도 차익을 다 계산해서 나중에 소득세, 물론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냅니다만서도 한꺼번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 이것도 통산하게 된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토지를 통해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했었고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통해서 정산한 금액이 9천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건물의 양도로 발생해서 이 건물의 양도에서 오히려 양도 차손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9천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양도차손 3천을 더해서 6천만 원이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끼리는 설령 만약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금액도 같이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등의 양도소득, 주식끼리는 어떻다? 당연히 통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주식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외울 것은 아니고, 자, A라는 주식, 자, 일반 주식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A라는 주식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양도 차익이 뭐 3천만 원이 생겼다. 근데 B라는 주식에서 만약에 양도 차손이 1천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것끼리는 어떻다? 통산한다. 그래서 자,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고 통산하게 될 것이고 주식 등끼리도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있죠. 토탈 틀어보니까 부동산 등에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했고 주식에서 양도 차손이 2천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합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분 계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양도소득 금액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냥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 유치 찰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았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주식 등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하고 주식 등을 통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하여 계산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어떤 특례와 관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설령 3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뭐 공제율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각각 계산을 해감에 있어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한 해 동안 양도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통산하게 된다. 주식도 어떻다? 지들끼리 통산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정도가 양도소득 금액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금 보셨고, 요거 하나까지 가볼까요?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추계 결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저 병한테 X 부동산을 만약에 5년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정해질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5년 후에 을한테 팔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취득가액이 나오게 될 테고. 그래서 아까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에 양도 비용 등을 빼서 바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자기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
배우가액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이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등을 통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가족인데 이 사람한테 갑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액 자체가 이 사람이 취득할 때 3억, 지금 양도 증여를 할 때 4억이 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굳이 해석하면 자, 1억이 되게 될 텐데 이게 증여를 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무상으로 증여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안 내겠죠? 병이 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해버리게 되면 양도소득세 안 내겠죠? 안 낼 거라면 양도소득세. 물론 이제 갑의 입장에서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십시다. 10년짜리 부동산 취득했다가 10년 갖고 있다. 금액이 엄청 뛴 거야. 3억에 취득했다가 한 10억쯤 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겁나 세지니까 오히려 이때 뭘 해? 배우자한테 계산을 편의로 해서 만약에 9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그냥 증여세 안 내거든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갑한테 일단 증여를 해버리는 거야. 딱 9억 됐을 때 증여를 해.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걸 을한테 뭘 한다고요. 을한테 이것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에 팔았다 하십시다.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거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지금 갑의 입장에서 9억에 취득했잖아요. 근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었어. 증여세 안 내도 돼.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이 을한테 팔게 돼. 그러면 이제 9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파는 꼴이니까 이거저거 빼게 되면은 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이렇게 편법을 쓴다고 사람들이. 만약에 병이 을한테 10억에 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돼버리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니 뭐니 이걸 변론을 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 많다고. 그러면 부부간의 증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위 절세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편법을 썼던 거야. 이 원래는 지금 병이 누구랑 을을 만나고 10억에 팔기로 의사 합치를 봤어. 소위 매매 계획이 성립이 된 거야. 근데 병에서 을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의 배우자의 이름을 활용을 해서 또는 직계존비속을 활용을 해서 증여라는 형식. 배우자가 제일 편하겠지.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가 되니까. 그걸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한 토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엄청 안 내도 되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조항이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 사람이 지금 증여를 받을 때 9억이었다고요. 근데 9억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바로 자 일단은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냐면은 지금 이제 양도한 누가 여기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산을 증여받아서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소유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뺀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 되게 될 텐데 다만 양도와 가액은 뭐 10억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가액을 얼마로 쳐줄 거냐 지금 9억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억으로 애초에 3억에 취득했었잖아요.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어떻다? 취득가액을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요. 증여세는 중요한 주제 아니고요. 자,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는 기본공제 등을 판단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보유기간이 지금 증여하고 1년 만에 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거의 앞에 만약에 10년 보유하고 있었으면 10년이 보유기간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증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은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뭐로 삼는다? 취득가액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취득양도 시기라고 해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등을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문제 이게 복잡하니까 옛날엔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됐었는데 오히려 허를찌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5년이 경과돼서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안을 볼까요? 지금 원래 3억짜리 부동산을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9억이 됐을 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비과세 문제가 발생하죠.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6년 차에 누구한테?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 사람의 취득가액은 9억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뭐 10억이라면 10억이 바로 양도가액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5년 내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를 한 다음에 5년 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절세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에 자, 가액, 이걸 기준으로 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많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해서 요거 하나가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제가 부당이익 계산 부위인데 요거는 하나만 보고 버릴 거예요.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일 때는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이야. 자, 특수관계인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촌형, 사촌, 동생, 처남, 매형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특수관계인입니다. 시험에는 특수관계인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부동산을 현재 시가 3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에서 5억에 양도를 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이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다라고 전제를 하면 자, 5억으로 자,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십시오. 거꾸로 가야 되는구나. 5억짜리 물건입니다. 근데 3억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가 얼마고? 5억이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3억. 그러면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기준 5억을 기준해서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건 3억에 거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5억에 거래된 것으로 본다. 또 3억짜리를 5억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류를 조작해서 3억짜리 시가 물건을 5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3억 기준으로 5%가 얼마야? 자, 1,500인가요? 1,50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3억을 뭐로 본다? 거래가액으로 본다. 아까 지문 속에서 하나 나왔던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요건 이제 무조건 답 안 돼요. 그냥 답 안 되고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해서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 보셨고, 이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취득시기, 양도시기.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도 소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취득시기, 양도시기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7년 동안 2문제인가가 구성이 됐던 주제예요. 취득시기, 양도시기.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취득을 했다, 양도를 했다. 그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안 나와요.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게 되면
예외를 내야지 원칙을 내면 출제 오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얻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접수일 등을 얻었다.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를 지금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취득한 시기라고 하는 거 사실 병한테 이 부동산을 애초에 취득을 했던 사안인데요. 언제 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뭐 이게 어제 사서 오늘 팔면 모르겠지만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바로 등기 접수일 혹은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아니 그냥 등기 접수일을 외우면 된다고. 이걸 틀리게 구성 안 하니까 취득시기 하면 등기 등록의 접수일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또 실제로 잔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이것도 이제 등기 접수일. 그러니까 첫 번째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이 두 개는 답이 안 돼요. 등기 접수일, 등기 등록의 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일정한 경우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양도소득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야. 양도소득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등기 접수일 해서 원칙은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등기 접수일 사연을 갖지 말고 그냥 등기 접수일 이건 틀리게도 안 내요.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패턴이 등기 접수일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자,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는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하고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에서 먼저 제일 간단한 거 상속 나와 있죠.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취득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따로 외울 것도 없고요. 증여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인데 증여를 받은 날. 이 두 개는 제일 간단하게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상속은 저거 있었잖아요. 민법 187조.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증여는요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분류를 해야 되고 증여를 받은 날. 요건 두 개는 제일 간단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선 공부할 게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고 돼 있죠. 자, 무허가 자가 건축. 우리가 이제 취득세 얘기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자, 더 건축물 대장 등이 등재가 되고 말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 자가 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사용 검사니 뭐니 이런 절차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나중에 판다라고 했을 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게 될 것이냐? 일단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얻었다. 바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처분 가볼까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나와 있죠? 이건 도시개발법 할 때 공부한 내용 보면 안 돼요. 원칙 있고 예외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항상 뭘 갖고 구성한다? 예외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 환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돼야지 얻었다. 바로 이 사람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의 사용이라고요.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걸 이제 제가 법률 규정 위치에다 배치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법에서 등기 안에도 물권을 취득하는 게 건물의 신축 있었죠? 네, 그래서 신축한 시점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권리 취득한다. 우리가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취득한다 하라고 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멸한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장기 할부 봐볼까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분할해서 자, 돈을 주게 되는 경우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거. 언제?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묶어서 갈 거야. 지문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빠른 날 이것도 못 외우니까 일단은 빠른 날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이거는 알아야 되지. 이거 내용 몰라도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자, 지금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될 테고, 그러면 상대방 등기 명의인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원래 등기 명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그 근저당권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완성자가 취득을 하긴 하지만은 그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보게 되고, 이 시완성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원래 등기 명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점유 취득시효 할 때 공부했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언제?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점유 취득시효 점유를 개시한 날, 증여를 받은 날. 이런 이제 민법이랑 같이 매칭을 하게 되면 금방 가게 될 테고, 그나마 좀 특이한 것들 몇 개, 장기 할부 뭐가 된다고요? 빠른 날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환지처분,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무엇가 자각한 쪽 어려워요? 얘가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수용 볼까요? 특례 있죠? 판결 확정일 나와 있죠? 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제일 어려운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요, 수용 개시일이 돼야 함이 원칙입니다. 수용 개시일이 되는 게 원칙인데 세법은 좀 달리 표현해. 원칙 예외하면 무조건 예외로 내오는 거야. 자, 수용에 있어서는 언제?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장기 할부 있었죠? 장기 할부는 언제?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개만 특이한 개념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 또는 민법에서 다뤄왔던 내용들을 같이 짬뽕을 하게 되면 대강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대가리 따서, 자, 수용은 언제? 확정일, 수확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장기 할부, 장으로 갈까요? 자, 장바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수학 장바. 요 정도만 특이한 개념이야. 요것만 설명이 좀 어렵고 또 내용이 복잡해. 그래서 수학 장바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수학 장바를 외웠다고 쳤을 때, 지금 나머지는 상속 개시일 설명드릴 수 있고요.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던 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무허가 자가증축, 민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어렵지 않았어요? 점유를 개시한 날. 증여는 뭐라고요?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확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장기 할부는 빠른 날에서 수학장바 이런 식으로 요것만 대가리 따서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금 양도소득 금액 등에 관한 주제 다시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가볼까요?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적용하는 법률 3년 이상 소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미등기 양도 자산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율. 자, 1세대 1주택이 골 때리는 건데 10년 이상 보유형 80%까지 공제율 적용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건 같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디야? 저쪽 시고 저 강남 쪽에다가 삼성동인가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당시 매입 가격이 한 10억 됐다고 그래요. 근데 보유 기간이 뭐 30 몇 년 돼가지고 지난번에 팔 때 70 몇 억인가 나왔어. 매각 가격이. 근데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엄청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거의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요. 왜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 차익에서 무려 얼마? 80%를 또 빼주게 되니까. 만약에 단순화시켜서 만약에 15억짜리 물건을 사서 7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대략 한 55억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내용 다 뺀다고 치고 55억에서 일단은 80%를 또 세금에서 빼주게 되는 거야. 소득 금액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그러면 대충 한 40몇 억이 또 이제 세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세금을 다 빼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는 분들이 세금 내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당시에는 40%인가 50% 그전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서는 40인가 50이었었는데 하여튼 이때 압도적으로 80%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하나의 부동산이면 단순한데 두 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또 주식도 함께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럼 부동산 등끼리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통산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등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주식 등에 있어서는 얘들끼리는 통산하게 되는데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은 구분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라고 해서 지금 저기 있었죠?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을 한다. 만약 5년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 등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게, 지금 이제 시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될 게 취득시기, 양도시기, 등기, 접수일. 이거 몇 번 보면 어렵지 않아.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한 경우 수확장법부터 가야 되죠. 수용이라고 하는 제일 어려웠으니까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 빠른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개념.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자가 건축, 환지처분은 공고일의 다음 날, 뭐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몇 개 금방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항상 공부하는 방식이 쉬운 건 대충 쉽게 보고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막 계산을 하고 해설을 보고 쳐 외우고 대가리 나쁜 거예요. 그거는 절대 막 계산 문제 2분 3분 나오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맞춰갖고 뭐 또 자랑질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미 없어. 그냥 그걸 맞춰서 합격을 했으면 참 다행인 거지. 그걸 맞춰서 자랑을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야. 그냥 중요한 건 증을 따느냐 안 따느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어려운 문제 풀고 잘하고 그 뭐 어차피 또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건데.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이 기본 기초 이게 이런 것들은 절대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